여기서 잠깐은 여러분들이 봐야만 문제 푸는데 좀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준비를 했어요. 물가 상승 시에 기말 재고액과 매출 원가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요, 기말 재고액은 어떻게 될까요? 기말에 남아있는 금액 자체는 선입선출법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 최근에 있는 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최근에 있는 상품들이 남았다라는 가정을 두잖아요. 그렇다면은 가격이 높은 것들이 남아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기말 재고액 또한 높아지게 된다는 거고요. 평균법은 당연히 평균 단가를 구하니까 항상 가격은 동일합니다. 후입선출법은 맨 처음에 구매했던 싼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매출 원가는 당연히 그 반대가 되겠죠. 매출 원가는 그 기말 재고액의 반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후입선출법이 금액적으로 크게 남게 되고 선입선출법이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총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은 같다라고 생각하는 가정하에서 두기 때문에요, 이 원가가 큰 게 당연히 이익은 적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의 구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물가가 하락하는 때에는 이것의 반대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격증 시험에서 계속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요, 아까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었고요. 이제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이 있습니다. 계속기록법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매입과 매출에 관한 상품의 원가리라고 해요. 원가입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원가가 많죠? 원가를 철저하게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것. 한마디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 나가면 나가는 것,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주는 게 우리가 계속기록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상품 재고장을 기말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요. 기말 재고량이라는 것은 기초 재고 수량과 단기 매입 수량에서 단기 판매 수량을 당연히 빼주게 됩니다. 다음 실질 재고 조사법이라는 것은요, 기말에 재고 자산의 수량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건 계속기록법은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지만 실질 재고는 마지막에 한 번에 파악을 해가지고요, 매출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 판매 수량을 이거는 구매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에다가 기말 재고를 이렇게 빼주게 되면요, 단기 판매 수량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엔 계속기록법은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단기에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 굳이 알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에 얼마가 남았는지만 조금 알아보면 되고요. 실질 재고 조사는 마지막에 한 번에 이것들이 얼마가 판매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토대로 매출 원가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기 판매 수량부터 먼저 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이제 문제를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8월 31일 현재 월말의 상품 재고액은 얼마냐? 여기서 말하는 월말 재고액이라는 건요, 우리가 기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구하래요. 선입선출법은 우리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라는 계산하에 둔다라는 거였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A 상품에 대한 거래 내역입니다. 월초에 상품 재고는 없었다라는 것은 0이었다라는 거고요. 8월 2일 날 매입 800개를 했고 20일 날 350개를 매입하면서 25일 날 900개를 판매했네요. 우리가 지금 구하라는 것은 월말 상품 재고액,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 재고액을 구하라는 거죠.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라고 생각하니까 맨 처음 이 800개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이 900개 중에서 800개는 이곳에서 먼저 빼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100개는 이곳에서 빼주게 됩니다. 왜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총 250개가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단가가 얼마예요? 540원이네요. 이렇게 곱해주면 얼마가 나오나요? 답이 몇 번이 될까요? 한번 볼까요? 네, 13만 5천 원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계산기로 구해보세요. 13만 5천 원이 맞을 겁니다. 답은 2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음 중 물가 하락 시에 상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꼭 파악해 줘야 됩니다. 아까 상승 시에는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하락 시에는 당기 순이익이 가장 높게 계산되는 거.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결국 매출 총이익이 계속 이어지면은 당기 순이익이 되겠죠? 결국엔 매출 총이익이 가장 높은 것을 구해라. 그것을 구하는 계산 원가 결정 방법은 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기초와 기말 수량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우리는 그냥 방법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출 원가가 높았던 것부터 볼게요. 물가 상승 시에 매출의 원가가 높았던 것은 뭡니까? 후입선출법이었죠. 왜냐?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물가 하락 시에는 나중에 들어온 것들이 어떻게 돼요? 싼 가격에 판매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하락 시에는 후입선출법이 매출 원가가 선입선출법보다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작겠죠, 매출 원가 자체가. 왜냐,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데 물가가 이미 하락했어요. 낮은 가격의 물가가 먼저 나갔네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원가 자체가 감소가 된다는 거. 이건 먼저 들어온 거, 비싼 것들이 먼저 나가네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매출 원가 자체는 높아지고요. 당연히 매출 총이익은 반대라고 했으니까 후입선출법이 총이익 자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까지 쭉 이어지게 되니까 후입선출법이 가장 금액적으로는 크겠네요. 답은 4번.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기초한 이 보고 회사의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한마디로 매출 원가랑 총이익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는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대요. 우선 기초상품이 얼마였어요? 100개가 있고요. 2,000원이 있네요. 그리고 단기의 상품 매입한 게 900개고요. 판매한 게 800개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선입선출법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나가줘야 되죠. 800개를 판매한 것 중에 100개는 당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 여기 800개 중에 100개는 여기서 먼저 당연히 판매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700개가 남네요. 이 700개는 여기서 판매가 됐겠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200개가 남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단가는 3,000원이네요. 맞아요? 이게 결국엔 이거는 뭘 구한 거예요? 우리가 기말 재고액을 구하게 된 거고요. 매출 원가는 그 반대로 구해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마디로 이 100개에 따른 2,000원 20만 원을 먼저 구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700개가 나갔죠. 700개 곱하기 3,000원 얼마예요? 7, 3, 21 이렇게 210만 원까지 판매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원가는 총 얼마가 나옵니까? 230만 원이 바로 나오고 나머지 금액은 뭐 바로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매출액을 먼저 구해주시면 돼요. 매출액이 800개에 4,000원, 84, 320만 원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얼마어치를 팔았다고요? 230만 원의 매출 원가가 들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이익이 얼마예요? 90만 원. 이렇게 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단기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다라는 거죠. 뭐 여기는 크게 중요한 내용 같진 않아요. 여기까지 앞에까지는 원가 흐름의 가정을 선입선출법으로 구하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총평균법으로도 구해보래요. 그렇게 적용했을 경우에 기말재고 자산의 차이는 얼마냐? 기말재고에 남은 자산의 차이가 얼마냐?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기초에 10개, 매입 20개, 30개, 매입 40개. 그 다음에 매출이
30개가 있습니다. 선입선출법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선입선출법으로 하면은 먼저 들어와 있던 것부터 빼주면 되죠. 10개가 제외되고 20개가 남네요. 20개 제외시키네요. 한마디로 여기가 이렇게 남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개를 곱해보면은 여기는 9,000원, 여기는 16,000원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값을 더한 게 우리는 선입선출법으로 구한 기말재고자산이죠. 얼마입니까? 25,000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총평균법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 나왔는데 한번 구하는 공식을 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입 단가, 매입에 대한 것들의 평균값을 먼저 구해줘야 돼요. 한마디로 이건 다 계산을 먼저 해줘야 되죠. 1,000원, 4,000원, 9,000원, 16,000원. 이 값들을 다 더해줍니다. 5,000원, 9,000원이니까 14,000원, 그 다음에 16,000원. 30,000원이 되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매입한 총 수량으로 이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몇 개가 되나요? 30, 60, 100. 맞죠? 100개로 나눠주면 우리가 평균 단가가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00원이 평균 단가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평균 단가에다가 이제 기말에 남은 수량 몇 개였어요? 70개였죠? 70개를 곱해주면은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가 나와요? 21,000원. 그럼 두 개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25,000원에서 21,000원을 빼니까 4,000원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네요. 네, 다음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거래에 기입에 필요한 보조부, 매입, 매출, 그 다음에 재고장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게 묶인 것들은 뭐가 있느냐? 방탄상사 원가 50만원의 상품을 60만원에 판매를 하고 대금 중 40만원은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약속금으로 받았대요. 우선은 이거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매출자금 필요하겠네. 상품 판매에 관련된.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 보니까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현금에 관련된 현금 출납장도 필요할 거고요. 다음은 어음과 관련된 게 있네요. 특히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1번 바로 나오네요. 다음 6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해당하는 건 뭐가 있었어요? 단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선입선출, 후입선출, 총평균, 이동평균, 개별.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볼까요? 그쵸. 계속기록법하고 실질재고조사법은 단가 결정이 아니었죠. 수량 결정 방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중 실물 흐름에 따른 기말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단가 결정은 선입선출, 후입선출, 총평균, 이동평균, 개별.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진대요. 한마디로 그냥 정확하게 계산이 된 건 뭐냐? 뭘까요?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개별법이겠죠? 답은 이렇게 또 1번이 된다라는 것. 다음 8번. 다음 설명 중에 틀린 것은 뭐냐? 선입선출법에 의하면 매출 원가는 과거의 구입 가격으로 결정이 된다. 매출 원가라는 것은 내가 판매한 거에 대한 가격이죠. 선입선출법은 미리 들어왔던 게 먼저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것이 당연히 구입 가격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원가에 대한 것은 맞네요. 계속 기록법에서는 는입니다. 오타가 맞네. 실질재고 조사법에서는 기준의 매출 원가 계정이 나타난다. 든 맞네요. 계속 기록법이나 실질재고 조사법 둘 다 기준의 매출 원가 계정이 나타날 수 있다. 아까 좀 의미를 떠올려 보세요. 실질재고조사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기준의 파악이 가능하다 했어요? 아니죠.
기말에 우리가 남은 수량을 바탕으로 구해주는 게 우리가 실질재고조사법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 단기 안에는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죠. 다음, 계속기록법에서는 기말에 결산정리 공개가 필요 없지만 실질재고조사법은 필요하다. 여기 나와 있네요. 2번이 왜 틀렸는가가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 계속기록법은 계속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실질재고조사는 기말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는 한번 해야 된다는 거. 다음, 후입선출에 의하면 기말상품 재고액은 과거 시점의 구입가격으로 계산이 된다. 기말상품 재고액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게 남아있겠죠. 왜냐?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맨 처음에 들어왔던 건 아직까지 남아있을 거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9번입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대요. 물가 상승 시 기말재고 자산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뭐였어요? 기말재고 자산입니다. 남아있는 것에 대한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게 높아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선입선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니까 나중에 들어온 것은 아직까지 나한테 남아있을 거란 소리예요. 그러다 보면 물가 상승 때는 당연히 기말재고 자산에 대한 금액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뭐보다 높다고요? 후입선출법. 왜냐? 우리는 후입선출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왔던 것들은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먼저 들어왔을 때는 물가가 가장 쌌을 때다라는 소리가 되죠. 가장 쌌을 때가 남아있다는 것은 당연히 이 선입선출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가 이제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동 자산이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거를 빨리 나가고 우리가 부채, 자본까지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